낯선 발걸음 제주공항 도착 홀로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마른 해조류 냄새와 약간의 가을 습기를 실어 날랐다. 김혜진은 외투 깃을 올리고 이끼색 여행 가방을 발치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수년간 교단에 서며 그녀는 학생들에게 문학은 아무도 치유하지 못한다고, 그저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줄 뿐이라고 가르쳐왔다. 그 말이 마치 방금 응고된 마음의 상처 위를 헤집는 칼날처럼 불현듯 되돌아왔다. 관광 오셨어요? 택시 기사가 짐을 트렁크에 싣는 동안 물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눈빛은 순박하고 맑았다. 네, 혼자요. 혜진은 놀라울 만큼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주도가 이맘때쯤 바람이 세지만 하늘이 맑아요. 그가 말했다. 시간 있으시면 오후에 협재로 가보세요. 모래는 하얗고 물은 유리처럼 파래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전 바람이 좋아요. 오래된 냄새를 날려주니까요. 기사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백미러로 웃기만 했다. 차는 소나무 숲을 가로질렀고 검은 기와집들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혜진은 휴대폰을 열었다.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있었다. 미안해.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휴대폰을 허벅지 위에 뒤집어 놓았다. 창밖으로 바람이 울부짖었고 하얀 머리카락 한 올이 가늘게 흔들렸다. 민박집은 언덕 비탈에 위치해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벽에 걸린 나무 간판에는 돌담 게스트하우스라고 쓰여 있었다. 혜진과 비슷한 나이의 주인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며 귤향이 나는 맑은 차를 대접했다. 혼자 오셨어요. 2층 방인데 바다가 바로 보여요. 저녁에 쌀쌀하니 창문 꼭 닫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열쇠를 받았다. 나무 계단에서 멀리 보이는 곡선 해안선과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 거품을 바라보았다. 방은 작고 깨끗했다. 침대 하나, 나무 테이블, 등나무 의자, 그리고 커다란 창문.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다. 가지런히 접힌 옷까지, 얇은 책 몇 권, 가죽 수첩, 그리고 잿빛 털실 목도리가 보였다. 작년 남편이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그녀의 손이 털실에 닿았다가 멈췄다. 희미하게 비누 냄새가 났다.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가지런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듯했으나 갑작스럽게 그의 셔츠 깃에 걸려있던 긴 머리카락 한 올로 인해 모든 것이 터져버린 것만 같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55세의 여성, 살짝 움푹 팬 볼과 얇은 다크서클이 보였다. 하지만 목 피부는 여전히 매끄러웠고 어깨는 곧았으며 허리는 구부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여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짧았지만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미소였다. 눈에는 늦은 오후 햇살처럼 묘하게 빛나는 노란빛이 감돌았다. 오후에 혜진은 해변으로 걸어 나갔다. 하늘은 마치 누군가 밤새 내린 빗물로 씻어낸 듯이 너무나 맑고 푸르렀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시원한 모래에 발을 담갔다. 파도는 일정하게 밀려왔고 그 주기는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들숨, 들이쉬는 줄 알고 날숨, 내쉬는 줄 알아라. 학교 명상 동아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던 말이었다. 그녀는 문득 미소 지었다. 바람이 불었고 마음은 더욱 텅 비었지만 동시에 넓어졌다. 저기요, 목도리 떨어뜨리셨어요. 등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혜진이 돌아보았다. 그녀의 잿빛 털실 목도리가 바람에 날려 모래 위에 떨어져 있었고 그녀로부터 몇 걸음 떨어져 있었다. 남자가 목도리를 주워 들고 다가왔다. 그는 45쯤 되어 보였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피부는 거무스름했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살짝 헝클어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맑았고 그 맑음은 상대방도 모르게 허리를 곧게 펴게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제주도 바람은 종잡을 수 없어요. 그가 웃었다. 입가의 작은 덧니가 살짝 드러나며 앳되고 순수한 느낌을 주었다. 단단히 묶지 않으면 바람이 다 가져가 버린대요. 목도리, 모자,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까지요.
혜진은 무의식적인 은유의 웃음이 터졌다. 오래된 이야기는 바람이 가져가게 놔두죠. 그러길 바라요. 그가 대답했다. 저는 민호예요. 가이드 일을 합니다. 내일 한 팀을 데리고 섬을 한 바퀴 돌 예정인데 계획 없으시면 함께 하셔도 돼요. 아, 그녀는 거절하려 했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했다.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커피를 마시고, 혼자 영화를 보는 것에. 하지만 머릿속에서 혼자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모래알처럼 마음을 긁어댔다. 민호는 해변을 따라 이어진 나무, 데크 길을 가리켰다. 길 끝에 서광 투어라고 쓰인 작은 사무실이 있어요. 원하시면 들러서 신청하시고 아니면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세요. 바람이 이끄는 대로. 그녀는 잎사귀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되뇌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인사를 한 뒤 자신을 부르는 관광객들을 향해 뛰어갔다. 그의 모습은 굳건했고 높이 든 손과 파도 소리 사이로 명확하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다. 혜진은 그를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살짝, 마치 문이 살짝 열리는 것처럼 움직이는 기묘한 느낌 때문에 그를 바라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언덕 모퉁이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렀다. 송을씨로 쓴 간판에는 전복죽과 막걸리라고 쓰여 있었다. 내부는 따뜻했고 고소한 전복죽 냄새가 퍼져 있었다. 머리를 높이 틀어 올린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전복죽 드시겠어요? 방금 끓였어요. 네, 한 그릇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도 한 잔 부탁드려요.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혜진은 잇따라오는 메시지를 보았다. 답장하지 않았다. 식당에 소공 어리는 소리, 사기 그릇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주방에서 나는 자글거리는 소리들이 모두 뒤섞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주방 음악이 되었다. 그녀는 서울 집에 있는 접시가 너무 가지런해서 적막하기까지 한 자신의 주방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적막하면 마음도 숨쉬기를 멈춘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혼자 오셨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죽을 나오며 물었다. 네, 혼자 다니는 것도 좋아요. 천천히 먹고 일찍 자고 바다를 오래 보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뭐든 천천히 해야죠.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며 혜진에게 죽 그릇을 밀어주었다. 죽 뜨거워요. 살살 불어 드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첫 숟가락의 전복죽이 입안에서 녹아내렸다. 짭짤한 전복 냄새가 바다 내음 같았다. 그녀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죽이 뜨거워서가 아니었다. 청춘의 어떤 맛이 조용하고 끈기 있게 되돌아온 것 같아서였다. 밤은 빠르게 찾아왔다. 하늘은 보랏빛으로 기울었다. 그녀는 민박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어두워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파도 옆에 있었다. 너무나 다른 두 삶의 모습이 한 프레임 안에 함께 존재했다. 그녀는 가죽 수첩을 열고 글을 썼다. 제주에서의 첫날. 마음은 가구를 비워낸 방 같다. 벽에는 자국이 많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다. 바람이 불어와 먼지가 날리고 빛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곳들에 닿는다. 그녀는 수첩을 닫고 테이블 램프를 켰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마지막으로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얘기할까? 그녀는 메시지를 읽고 지웠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어떤 대화는 그저 어둠을 연장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커튼을 쳤지만 파도 소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작은 틈을 남겨두었다. 티백. 차를 끓이고 등나무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책 한 페이지를 펼쳤다. 글자들이 잠시 춤을 추다가 가라앉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단지 더 또렷해졌을 뿐이다. 휴대폰이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남편이 보낸 것이 아니라 광고 메시지였다. 서광 투어, 내일 섬 일주 투어 2자리 남았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녀는 소리 내어 웃었다. 제주 바람은 정말 사람을 잘 놀리는구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웨터를 걸치고 그저 서광 투어,
간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나무 데크 길 끝으로 걸어가기로 했다. 작은 동네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고 이슬 맺힌 길 위에 꿀처럼 노란빛이 쏟아져 내렸다. 투어 사무실은 소박한 나무 카운터였고 유리창에는 성산 일출봉, 올레길, 귤밭 같은 관광지 사진이 붙어 있었다. 아내는 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전단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고개를 들었다. 미소를 지으며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보냈다. 정말 오셨네요. 그가 나와서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바람이 길을 잘 안내해줬나요? 바람이 때로는 나 자신보다 길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내일 일찍 출발해요. 6시 반까지 여기로. 원하시면 한 자리 예약해 드릴게요. 보증금은 필요 없어요. 아침에 마음이 바뀌어도 괜찮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녀가 스스로의 속도를 선택하도록 재촉하지 않았다. 혜진은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내일 아침은 이 푸른 하늘 아래서 새로운 하루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하루 더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보죠. 6시 반에 뵙겠습니다. 민호가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따뜻한 옷 챙겨 오시고요. 그리고 목도리 잊지 마세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두른 털실 목도리에 손을 댔다. 더 단단히 묶을게요.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웠다. 같은 언덕, 같은 파도 소리였지만 몸이 덜 무거운 것 같았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커튼을 살짝 걷어 바다를 창틀 안에 남겨두었다. 불을 끄기 전 그녀는 목도리를 의자 위에 올려놓으며 잊지 않고 작은 매듭을 지었다. 새로 생긴 습관이었다. 제주의 밤은 깊고 푸르렀다. 창밖에서 파도는 연불처럼 일정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어깨를 편안하게 이완했다. 짧은 순간 그녀는 자신이 마치 수면 위 어린 잎처럼 떠다니고 있다고 느꼈다. 가라앉지도 서두르지도 않으며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었다. 그저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잠의 가장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내일,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그녀의 나이든 마음을 살짝 열기에 충분한 단어였다. 뜻밖의 만남 6시 20분. 바닷가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은 아직 이슬에 젖어 있었다. 서광 투어 사무실 안은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민호는 회색 바람막이 재킷을 입고 얇은 천 목도리를 두른 채 셔터를 올리고 있었다. 계단에 서 있는 혜진을 보더니 그가 손을 들어 인사했다. 그의 미소에 입가에 작은 덧니가 살짝 드러났다. 일찍 오셨네요. 그가 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아침 바람이 순해요.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성산 일출봉에 먼저 갈 거예요. 바람이 길을 잇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혜진이 대답하며 자신도 모르게 배낭끈을 살짝 조였다. 다른 손님들이 속속 도착했다. 베이지색 커플룩을 입은 60대 부부, 서울에서 온 2명의 직장 여성, 그리고 오래된 카메라를 든 채 혼자 온 노신사 한 분이었다. 민호는 낭랑한 목소리로 신속하게 인원 점호를 하고 모두를 미니버스에 태웠다. 혜진은 창가 중간 좌석에 앉았다. 차가 시동을 걸자 아침의 은빛 햇살이 소나무 숲과 능숙하게 쌓아 올린 검은 돌담 위를 스쳐 지나갔다. 여러분, 민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일출봉은 해가 뜨는 봉구리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정상에서 일출을 보지는 않지만 아침 햇살도 매우 아름다울 겁니다. 계단이 조금 가파르니 힘드시면 쉬었다 가세요. 정상에서는 쉬는 것도 하나의 길이 됩니다. 혜진은 옆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오은대로 말하지 않았다. 대화하듯 말했고 문장에는 리듬이 있었다. 섭지코지 고지를 소개할 때는 종이 한 장을 살짝 접고 백미러를 똑바로 보았다. 그의 시선이 무심코 혜진의 눈에 닿았다. 아주 짧은 순간. 그러고 나서 그는 아주 살짝 미소 지었다. 차가 멈추자 바닷바람이 더 거세졌다. 성산 일출봉으로 오르는 길은 용의 등뼈처럼 드러났고 듬성듬성 놓인 나무 계단이 보였다. 샌들이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숨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은 일행과 조금 떨어져 걸었다. 민호는 맨 뒤에서 가끔 멈춰서서 안부를 물었다. 한 코너를 돌 때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난간을 붙잡았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피곤해서가 아니었다. 갑자기 자신이 아주 높은 곳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래는 먹물처럼 짙푸른 바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괜찮으세요? 민호가 다가와 물병을 건넸다. 좀 쉬었다 가세요. 제주는 경주가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혜진은 말했지만 물병을 받아 작은 한 모금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모호하게 뜨거운 기운을 식혀주었다. 예전에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민호가 반대편 난간에 살짝 기대며 말했다. 나중에야 알았죠. 무서운 건 높이가 아니라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라는 것을. 숨에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되니 모든 것이 편안해졌어요. 혜진은 살짝 미소 지었다. 손님들한테 말을 참 잘하시네요. 제가 저를 위로하는 거죠. 그가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다. 그들은 계속 걸었다. 중턱에 오르자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었다. 혜진의 머리가 핀에서 풀려버렸다. 그녀는 깜짝 놀라 허공에 손을 휘저었다. 민호가 손을 뻗어 나무 계단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작은 머리핀을 잡았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손등을 스치듯 스쳐 지나갔다. 아주 가벼워서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지만 혜진은 차갑고도 뜨거운 미약한 전류가 팔을 따라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머리를 다시 묶으며 말했다. 제주 바람은 정말 욕심이 많네요. 예쁜 머리카락을 욕심내서 그렇죠. 그가 말하고는 그녀의 반응을 보지 않고 바로 돌아섰다. 성산 일출봉 정상은 거대한 푸른 그릇의 입구처럼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은 흩어져 사진을 찍고 숨을 고르고 풍경을 감상했다. 하늘은 종이처럼 납작했고 바다는 짙었고 수평선은 사라질 듯 가늘었다. 혜진은 난간에 서서 두 손을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지금 어떤 것의 가장자리에 서 있구나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오래된 습관, 침묵, 너무나도 확실했던 삶의 가장자리에.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민호가 그녀 뒤에 비스듬히 서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녀가 말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뒤로 물러섰다가 갑자기 다가와 그녀의 재킷 깃을 살짝 정리해 주었다. 그의 몸짓은 자연스러웠고 서두르지 않았다. 그의 옷에서는 축축한 소나무 향과 섞인 소금 냄새가 났다. 사진을 찍으면서 그는 수평선을 보세요. 거기가 더 예쁘게 나와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사진이 찍힌 후 그는 카메라를 돌려주었다. 화면 속에는 55세 정도의 여성이 있었다. 머리는 단정했고 눈은 바람 때문에 살짝 찌푸리고 있었지만 입가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에서 보지 못했던 미소였다. 원하시면 원본 사진 보내드릴게요. 민호가 말했다. 가장 아름다운 사진은 보정하지 않은 사진이죠. 보정하지 않은. 혜진은 자신만의 규칙을 되새기듯 반복했다. 점심 무렵 일행은 검은 돌담 마을인 선급에 도착했다. 해는 기울었고 노란 초가지붕은 꿀을 바른 듯 반짝였다. 한 할머니가 모두에게 간 만든 떡을 맛보라고 권했다. 이거 먹고 든든하게 다녀요. 할머니가 웃었다. 혜진은 한 조각을 받아들었다. 쫄깃하고 따뜻했고 쌀의 고소한 냄새가 났다. 카메라를 든 노신사는 일행과 함께 사진을 찍자고 부탁했다. 민호는 윙크하며 하나, 둘, 셋을 외친 후 셔터를 눌렀다. 모두가 웃었고 웃음소리는 햇살 속으로 쏟아져 내렸다. 점심은 입구에 수족관이 있는 작은 식당에서 먹었다. 구운 고등어, 묵은지, 뜨거운 미역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다. 민호는 혜진 근처의 테이블 끝에 앉았다. 그는 그녀에게 물을 따라주며 물었다. 매운 거 잘 드세요? 예전엔 잘 못 먹었어요. 요즘은 배우는 중이에요. 그녀는 반쯤 진담, 반쯤 농담으로 대답했다. 제주도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죠. 그가 말했다. 특히 천천히 매운맛을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혜진은 말이 별로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햇볕에 그을린 손등 위로 얇은 핏줄이 보였고 아마도 텐트 줄을 당기거나 돌부리에 걸려 생긴 작은 상처들이 있었다. 그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조차 눈에 보이는 조용한 성실함이었다. 그녀는 물컵을 돌리며 자신이 너무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늘은 마치 울타리에 걸려있는 푸른 천 조각 같았다. 오후에는 귤 밭에 갈 거예요. 민호가 말했다. 한라봉이 제철이거든요. 원하시는 분들께는 귤 껍질을 찢어지지 않게 까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두 직장 여성은 환호했고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귤 밭은 비탈해 있었고 초록 잎 사이로 노란 귤들이 보였다. 귤 향기가 희미하게 퍼졌고 햇살은 듬성듬성 비쳤다. 민호는 돌계단에 앉아 한라봉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으로 꼭지 주변을 한 바퀴 문질렀다.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그가 말하더니 껍질을 조심스럽게 나선형으로 벗겨냈고 귤은 마치 꽃처럼 펼쳐졌다.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해볼게요. 혜진이 말했다. 그녀는 두 번째 귤을 들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입술을 깨물고 그의 동작을 따라하자 껍질이 깔끔하게 벗겨졌다. 마지막 조각이 떨어져 나갈 때 귤즙 한 방울이 그녀의 손목에 튀어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민호는 휴지를 건넸다. 제주도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흔적을 남기는 것을 좋아해요. 그가 농담했다. 그녀는 그 투명한 즙 방울에 휴지를 댔다. 온 세상에는 무의미한 작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렷하게 남았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더 조용했다. 두 직장 여성은 졸았고 부부는 야시장에 대해 속삭였다. 혜진은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피곤함은 또 다른 종류의 좋은 피곤함으로 누그러졌다. 마치 운동을 한 후의 나른함 같았다. 차가 작은 웅덩이를 지나며 살짝 흔들리자 그녀는 무심코 눈을 감았다. 의식의 커튼이 점점 얇아졌다. 그녀는 잠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깨어보니 무릎 위에는 가지런히 접힌 바람막이 재킷이 놓여 있었고 적당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민호는 운전대를 잡고 앞을 보고 있었고 그의 눈은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였다. 그녀는 재킷 위에 손을 얹고 다시 접으려 했다. 내릴 때까지 그냥 두세요. 그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가 지면 바람이 더 차가워져요. 혜진은 네 라고 대답했다. 재킷의 마른 나일론 냄새 속에서 소금 냄새와 약간의 소나무 향이 났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 상처에 살짝 숨을 불어넣어 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차는 모두를 민박집 앞에 내려주었다. 돌담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 민호가 부드럽게 차를 멈췄다. 오늘 저녁, 그가 말했다. 모두 야시장에 갈 예정입니다. 해산물도 먹고 소주도 한잔 하려고요. 바람이 아직 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같이 가시죠? 바람은 아직 불고 있을 것 같아요. 혜진이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대답했다. 몇 시에 만나요? 8시에 동문시장 입구에서요. 오징어 모양 간판 아래서 기다릴게요. 찾기 쉬울 거예요. 그는 5손가락을 펼쳐 오징어 모양을 흉내냈고 그 장난스러운 모습에 뒤에 앉아있던 두 직장 여성은 웃음을 터뜨렸다. 혜진은 차에서 내려 재킷을 건네주었다. 오늘 고마웠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일은 아직 멀었잖아요.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한 잔의 술로 짧아지게 만들어요.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다 뒤를 돌아보았다. 민호는 이미 차를 몰고 떠나고 있었고 붉은 후미등은 안개 속에서 두 개의 불꽃처럼 미끄러져 갔다. 밖은 바다가 짙었고 바람은 목소리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어 파도 소리가 흘러들어오게 했다. 테이블 위에는 가죽 수첩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글을 썼다. 둘째 날, 사진 속에서 나는 웃었다. 입가에 아주 작은 곡선이 생겼는데 너무 작아서 사진을 찍은 사람만이 볼 수 있었다. 아마도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때때로 낯선 사람의 눈을 빌려야 하는 것 같다.
그녀는 수첩을 닫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털실 목도리는 작은 매듭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다. 입가의 곡선은 사진에서처럼 아직 남아 있었다. 실 한 가닥처럼 얇지만 끈질겼다. 휴대폰 벨이 울렸다. 새로운 메시지였다. 8시, 손 흔드는 오징어. 혜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소용돌이치는 바람 이모티콘으로 답장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눈썹을 살짝 다듬고 립밤을 살짝 발랐다. 많이 바르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도 입술색이 사라지지 않을 만큼만. 창밖으로 제주도는 느리게 밤의 장막을 드리웠다. 안에서 그녀의 마음은 부끄러움의 장막을 조금 더 내렸다. 하지만 장막의 가장자리에는 여전히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바람은 약속대로 스며들었다. 첫 번째 소주의 밤, 동문시장의 밤은 유리 조각처럼 반짝였다. 붉은 넌과 푸른 간판, 주황빛 전구가 서로의 색을 물들이며 한데 엉켰다. 전복이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 기름 속에서 새우가 터지는 소리, 달큰한 귤청 냄새와 해조류의 짭조름한 향이 바람을 타고 교차했다. 오징어 그림 간판 아래 만화 속 캐릭터가 손을 흔들 듯 깜빡이는 그곳에 민호가 먼저 와서 있었다. 짙은 남색 방수 점퍼, 비에 젖지 않도록 모자를 반쯤 눌러쓰고 웃을 때마다 눈가에 얕은 주름이 접혔다. 기다렸어요, 혜진. 아니, 오늘은 그냥 혜진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가 장난스레 묻자 혜진은 한 박자 머뭇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만큼은요. 둘은 나란히 시장 안쪽 골목으로 발을 옮겼다. 천막이 내린 포장 좌석마다 김이 올라와 천장에 닿았다가 비닐에 맺혀 다시 물방울로 떨어졌다. 민호가 한 가게 앞에서 멈춰서며 말했다. 여기 사장님 전복이 유명해요. 소금이랑 버터만 군더더기 없이. 사장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껍데기를 여닫고 전복 살을 칼집 내어 철판 위에 올렸다. 버터 한 조각이 하얗게 녹아들고 마늘 향이 천천히 퍼졌다. 민호가 소주 한 병과 잔 2개를 받아 자리에 놓았다. 오늘은 시장의 바람으로 건배할까요? 그는 잔을 채우며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다. 제주에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날에도 잔은 똑바로 들어야 한다네요. 유리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비 내리는 골목에 맴돌았다. 첫 모금이 목을 지나갈 때 혜진의 가슴 어딘가 오래 굳어있던 부분이 조용히 풀렸다. 뜨겁지도 거칠지도 않았다. 다만 작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하는 듯한 감각. 괜찮니? 하고 묻는 듯한. 혼자 여행은 어떠세요? 민호가 물었다. 말끝이 가볍지만 눈빛은 가볍지 않았다. 혜진은 잔을 내려놓고 잠시 천막 위로 번지는 빗자국을 보았다. 처음엔 조용해서 좋았어요. 근데 너무 조용하면 마음이 자꾸 자기 목소리를 키우더라고요. 그게 꼭 진실만을 말하는 건 아닌데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한데 시끄러운 마음. 여행 가이드도 가끔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자기 안은 웅웅 울리는 날이 있거든요. 전복이 알맞게 익자 사장은 칼로 먹기 좋게 잘라 접시에 담아주었다. 민호가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 혜진의 접시에 조심스레 올려놓는다. 뜨거울 거예요. 혀 데이지 않게 천천히. 버터와 바다의 향이 혜진의 혀끝에 부드럽게 번졌다. 고요히 씹는 사이 그녀의 어깨의 힘이 조금 빠졌다. 민호가 그 변화를 알아차린 듯 미소를 지었다. 오늘 일출봉에서 사진 속 미소. 그가 잔의 소주를 조금만 따르며 말을 이었다. 오래 기다리던 얼굴 같았어요. 어쩌면 선생님, 습관이 또 혜진의 얼굴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길. 사진 속 미소는 카메라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 혜진이 웃었다. 그런데 나쁘지 않았어요. 내 얼굴이 그렇게도 보일 수 있구나 하고. 두 번째 건배. 이번엔 잔을 절반만 채웠다. 민호가 말없이 비닐 천막을 살짝 걷어올리자 빗소리가 한층 선명해졌다. 방울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고 골목바닥의 물결은 간판 불빛을 길게 늘려 흔들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혜진은 조심스레 꺼내듯 말문을 열었다.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저는 제 안에 어떤 것들을 계속 작게 접어 서랍에 넣어두었죠.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근데 꺼낼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민호는 끼어들지 않았다. 대신 잔을 들어 천천히 함께 마셨다. 말의 속도를 따라주듯. 저는 20살 때부터 바다를 자주 봤어요. 이번엔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물결이 밀려오면 모래의 발자국이 사라지죠. 그래서 한동안 남는 게 뭐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파도가 빠져나간 자리엔 항상 다른 무늬가 생기더라고요. 바람에, 새에, 누군가의 새로운 발걸음. 혜진은 그 말이 마음 한가운데로 곧장 내려앉는 걸 느꼈다. 사라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면 남는 것이 꼭 같은 모양일 필요도 없다는 뜻. 그녀는 잔을 비우고 작은 웃음을 새로 얹었다. 소주병이 반쯤 비었을 때 민호가 젓가락으로 전복을 마지막 한 점 집어들었다. 입가에 그는 휴지로 가볍게 가리키며 미소 지었다. 버터가 아주 조금. 손끝이 닿지 않도록 조심스레 휴지를 건네는 그의 동작에 의미 없는 듯 의미가 배었다. 혜진은 그 휴지로 입가를 닦고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보았다. 감사의 표정과 어딘가 어린 듯한 부끄러움이 섞인 눈빛. 둘 사이에 공기가 얇아졌다. 걸을까요? 민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우산을 폈다. 비는 굵어졌고 시장의 소라는 폭신한 이불처럼 뒤로 멀어졌다. 우산 아래는 좁고 가까웠다. 민호의 어깨가 가끔 스칠 때마다 젖은 점퍼의 냄새, 나무와 비, 소금의 냄새가 짧게 다가왔다 사라졌다. 둘은 바닷가 쪽 어두워진 골목을 지나 방파제가 보이는 길목에 섰다. 잠깐만요. 민호가 어디선가 종이컵 2개와 작은 보온병을 꺼냈다. 시장 입구에서 따뜻한 어묵 국물을 사왔어요. 비 오는 날엔 이게 소주 다음으로 좋거든요. 김이 오르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혜진의 손끝까지 온기가 스며들었다. 빗소리는 여전했지만 피부에 닿는 차가움이 둥글게 무뎌졌다. 그녀는 방파제 위 젖은 돌담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검은 현무암의 표면에 빗방울이 맺혀 언뜻언뜻 별처럼 반짝였다. 사람이 견고해 보일수록 민호가 낮게 말했다. 가까이 가보면 미세한 구멍이 많아요. 바람이 통하고 빛도 스며들죠. 그 틈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혜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닫아둔 서랍에서 낡은 목소리들이 하나씩 일어나 움직이는 듯했다. 나는 괜찮아. 아니,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 그래도 오늘은 괜찮아질 것 같아. 우산 가장자리에 고인 물이 턱 하고 떨어져 혜진의 손등을 적셨다. 그녀가 반사적으로 손을 움찔하자 민호가 손목을 살짝 받쳐주었다. 둘의 시선이 우산 아래 좁은 어둠 속에서 정확히 마주쳤다. 춥죠? 조금요. 그런데 괜찮아요. 잠시의 침묵. 비는 말수가 없고 바다는 호흡이 길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칼 몇 가닥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매우 가벼운 그러나 분명한 제스처. 혜진은 놀라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다. 오늘 많이 걸었네요.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내일도 걸을까요? 바람이 허락하면 조금 더 길게. 네. 혜진의 대답은 짧았지만 안쪽에서 길었다. 다시 시장 쪽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불빛이 물길 위에 길게 누웠다. 포장마차 앞에서 민호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건 제주 규로떡. 달콤한 건 늘 마지막에. 그는 호떡을 반으로 갈라 종이 포장째 그녀에게 건넸다. 뜨거운 시럽이 조심스럽게 새어나왔다. 입천장 대지 않게 조심히. 한 입 베어 물자 혜진의 얼굴에 작고 솔직한 미소가 번졌다. 귤 향이 혀끝에서 터지고 씹을수록 따뜻한 단맛이 깊어졌다. 오늘 하루의 마지막 한 모금처럼 시장 입구 오징어 간판이 다시 손을 흔드는 곳에서 둘은 멈춰섰다. 이별을 말해야 하는 자리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는 문장처럼 공기가 남았다. 집에 돌아가면, 아니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면 민호가 말을 고쳤다.
오늘 찍은 사진 몇 장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아침은 제가 다른 팀을 맡아서 점심부터 합류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괜찮아요를 2번 반복했다. 점심부터 바람 허락하는 만큼. 민호의 눈가에 미세한 안도와 설렘이 스쳤다. 그는 우산을 접고 마지막으로 짧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고맙습니다. 같이 있어줘서. 저도요. 혜진은 우산을 반쯤 접은 채 비를 조금 맞았다. 이 작은 차가움이 오늘을 기억하게 해줄 것 같아서.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다. 창문 유리에 물길이 얇게 흘렀고 방 안 공기는 바다 냄새를 머금고 서늘했다. 혜진은 젖은 머리칼을 수건으로 비비며 테이블 위에 놓인 가죽 노트를 펼쳤다. 동문시장의 밤, 유리잔이 부딪힌 소리와 비닐 천막을 때리는 빗소리, 내 입가에 작은 버터 자국과 그의 조심스러운 휴지 한 장, 우산 아래 좁은 어둠, 그리고 서로에게 생긴 아주 얇은 빛. 펜 끝이 한동안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다. 나는 오늘 나를 조금 더 크게 펼쳐 접었다. 서랍 속이 정리되는 느낌. 그리고 내일의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 휴대폰이 짧게 떨렸다. 민획에서 사진이 도착했다. 일출봉에서의 한 장, 규로떡을 들고 웃는 한 장, 비에 젖은 우산 끝을 올려다보는 어슴푸레한 한 장. 그 모든 사진 속에서 혜진은 오래전 잃어버린 줄 알았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꺼두고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가 천천히 따뜻해졌다. 어딘가에서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한 박자 쉬고 또 이어졌다. 그날 밤 혜진은 깊이 잠들지 않았지만 피곤하지도 않았다. 눈을 감은 채 비와 바다의 호흡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고 또렷한 목소리를 들었다. 바닷가의 황혼 오후의 빛이 길어지기 시작하자 하늘의 색은 서서히 오렌지와 자주 사이를 오갔다. 혜진은 게스트하우스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바닷바람이 얇은 커튼을 밀어 올리고 첫 마감의 섬세한 소리가 방 안으로 가늘게 흘렀다. 휴대폰에 짧은 알림이 떴다. 오후 4시 반, 애월 한담 산책로에서요. 바람이 오늘은 괜찮다고 하네요. 민호.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카디건의 소매를 1번, 2번 정리했다. 너무 꾸미지는 않되 자신의 얼굴이 흐려지지 않도록 입술에는 무색에 가까운 립밤을 얇게, 목에 둘러둔 회색 머플러의 매듭을 살짝 낮춰 숨이 편히 드나들게 했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오늘의 바다는 어떤 목소리로 말할까? 애월의 길은 현무암과 바다가 나란히 누운 듯 평행으로 뻗어 있었다. 산책로를 따라 유리창이 큰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너머로 낮은 파도가 규칙적으로 흘러들었다. 먼저 도착해 있던 민호가 손을 들어 보였다. 얇은 방수 점퍼 안쪽으로 얇은 니트가 비쳤고 손에는 작은 보온병과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다. 귤차예요. 오늘은 바람이 습해서 따뜻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가 종이컵에 차를 따르며 말했다. 귤 껍질의 향이 김에 섞여 부드럽게 피어올랐다. 혜진은 종이컵을 2손으로 감쌌다. 향이 선명하네요. 마시는 것만으로도 손끝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둘은 속도를 맞춰 천천히 걸었다. 바다는 이미 낮은 각도의 햇살을 받아 구릿빛으로 번들거렸다. 파도가 바위를 때릴 때마다 보석 가루 같은 물방울이 잠깐 떠오르고 이내 사라졌다. 그 사라짐이 묘하게 안심을 주었다. 사라져도 되는 것들이 있다면 남아도 좋은 것들도 있겠지. 여긴 작별 인사를 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민호가 말문을 열었다. 누군가에겐 여행의 끝, 누군가에겐 마음의 끝.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자리에서 누군가는 처음 인사를 하기도 하죠. 처음의 인사. 혜진이 그 말을 따라했다. 끝과 처음이 같은 풍경이라면 우리가 헷갈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네요. 민호는 빙긋 웃었다. 그래서 가끔은 누군가가 옆에서 손을 들어 여기가 시작이에요 라고 알려줘야 해요. 그 말이 귤차처럼 천천히 따뜻하게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 혜진은 걷는 발걸음의 호흡을 조금 더 길게 만들었다. 들숨,
여기에 있음. 날숨, 조금 더 가벼워짐. 산책로 끝자락에 가까운 곳, 바닷가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다. 현무암 바위가 넓게 드러난 자리였다. 둘은 난간을 잡고 아래로 내려갔다. 바람 소리가 한 톤 낮아졌고 파도는 더 가까이서 굵은 숨을 쉬었다. 발 조심하세요. 민호가 먼저 내려가 손을 뻗었다. 그 손을 잡는 데 주저함은 없었지만 놓는 순간 작은 진공이 생기는 듯했다. 따뜻함이 빠져나가는 기색, 그러나 불편하지 않은. 둘은 바위에 나란히 앉았다. 파도가 부서질 때마다 물 한 개가 아주 가늘게 옷자락을 적셨다. 민호가 보온병을 다시 열고 조심스레 종이컵을 채웠다. 그는 바다 쪽을 바라본 채 조용히 말했다. 저도 가끔은 커다란 풍경 앞에서 작아지곤 해요. 사람들 앞에 서면 괜찮은 척 말을 잘하지만 혼자 남으면 내가 어디쯤 와 있지? 하고 묻게 되죠. 혜진은 고개를 기울였다. 그 질문 저도 자주 했어요. 그리고 대답을 오래 미뤘죠. 제자리인 듯 보이는 곳에서 오래 버티다 보면 어느새 발밑이 비어있기도 하니까. 비어있는 자리 무너지진 않았나요? 민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혜진은 잠시 바다를 보았다. 해가 얕아지고 있었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버티더라고요. 다만 그 위에서 더는 예전처럼 걷지 못할 뿐. 속도를 바꿔야 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속도를 맞추고 싶은가 봐요. 그는 말끝을 낮추며 덧붙였다. 조금 느린 걸음으로. 그 느림이 약속처럼 들렸다. 혜진은 종이컵을 들어 귤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달지 않고 쌉쌀한 뒷맛이 혀끝을 맴돌았다. 그 쌉쌀함이 이상하리만큼 안심이 되었다. 지나치게 달기만 한 것보다 믿을만해서. 노을이 깊어졌다. 하늘은 붉은 층을 몇 겹이나 겹쳐 올려놓은 듯했고 바다는 그 색을 받아들였다가 일부만 돌려보냈다. 민호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사진 말고 기억으로 남겨도 될까요? 그가 말했다. 사진은 늘 잘 찍히니까 가끔은 불안해요. 우리가 사진처럼 보일까봐. 혜진은 웃었다. 그래요. 오늘은 사진을 쉬죠. 잠시 멈춘 뒤 그녀가 덧붙였다. 대신 한 장 마음으로 찍을게요. 그녀가 그의 얼굴을, 그 얼굴에 얹힌 빛의 온도를, 눈가의 미세한 주름을, 호흡의 길이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민호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지 않는 마음이 눈동자에 고였다. 바람이 한 번 더 세게 몰아쳤다. 혜진의 머플러가 어깨에서 반 정도 미끄러져 내렸다. 민호가 손을 뻗어 매듭을 단정히 고쳐 묶어주었다. 손등이 그녀의 쇄골 위로 아주 살짝 스쳤다. 그 스침이 예의 바른 배려이면서도 단정한 고백 같았다. 고맙습니다. 혜진이 낮게 말했다. 저야말로요. 민호가 짧게 답했다. 말보다 숨이 먼저 닿는 거리였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어느새 등 뒤의 카페들에 불이 하나둘 켜졌다. 유리창 너머 사람들의 웃음이 마치 먼 별처럼 반짝였다. 민호가 가볍게 기침을 하듯 웃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땅콩 과자예요. 바람이 세면 달고 바삭한 게 제일이죠. 그는 과자를 반으로 나눠 건넸다. 사소한 달콤함이 입안에서 조용히 부서지고 그 사이로 바닷소리가 스며들었다. 혜진 씨. 그가 이름을 한번 천천히 불렀다. 혜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돌렸다. 그의 눈동자의 노을이 작게 떠 있었다. 저는 오늘 마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그게 오래간만이라서. 그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이런 기분을 같이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게 생각보다 큰일이더라고요. 혜진은 눈을 내리깔았다. 다시 들었다. 저도요. 혼자 걷는 길이 나쁘진 않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서 좋았어요. 말이 끝나자 둘 사이에 아직 덜 저문 황혼이 얇게 깔렸다. 민호가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혜진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손바닥을 포개듯 올려놓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기가 스르르 하나로 이어졌다. 그 순간 그는 다가오지 않았고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둘 다 멈추는 방법을 택했다. 서두르지 않기 위한 멈춤.
바람이 우회로를 찾아 둘을 피해 지나갔다. 비가 올 것 같아요. 민호가 바다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한 먹구름이 수평선 위로 낮게 깔리고 있었다. 번개는 없었지만 공기 속에 습기가 늘었다. 비를 좋아해요. 혜진이 답했다. 소리가 마음을 정리해 주거든요. 그럼 오늘 밤의 비는 정리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네요. 민호가 웃었다. 제가 메시지 보내도 될까요? 바람이 너무 심하면 우산 대신 문자로 인사하려고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문자로 인사. 좋네요. 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올라온 계단을 다시 오르자 산책로의 불빛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다. 사람들의 말소리와 커피 향이 바람을 타고 왔다. 카페 앞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 나란히 서 있지만 약간의 간격이 적당했다. 간격이 있다는 사실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빗방울이 처음으로 떨어졌다. 처음엔 주저하듯 이내 조금씩 용기를 내듯 더 촘촘해졌다. 혜진은 우산을 펼쳤다. 우산 위로 비가 일정한 박자를 만들었다. 그 박자는 그녀의 걸음과 비슷한 속도를 택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창문을 반쯤 열어두고 스탠드 조명을 켰다. 책상 위 가죽 노트를 펼친 그녀는 오늘의 단어들을 조심스레 꺼내 적기 시작했다. 애월의 바람, 귤차의 온도, 현무암 위로 번지는 물 한 개, 사진 대신 마음으로 찍은 얼굴 하나, 우리가 서둘러 가까워지지 않기 위해 선택한 아주 아름다운 멈춤. 펜이 멈춘 순간 휴대폰이 짧게 떨렸다. 화면에는 단정한 문장이 도착해 있었다. 비가 시작됐어요. 오늘의 인사를 문자로 먼저 보낼게요. 잘 쉬어요, 혜진. 민호.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간단히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비소리 함께 듣는 마음으로 잘 쉴게요. 창밖의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더 따뜻해졌다. 바다는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있었다. 규칙적으로, 차분하게, 오래된 자장가처럼. 그날 밤 혜진은 쉽게 잠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불안하지도 않았다. 눈을 감은 채 그녀는 황혼이 완전히 어둠으로 넘어가는 그 느린 다리를 마음속으로 다시 걸었다. 다리 끝에는 서두르지 않은 인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인사는 이상하리만큼 오래 빛났다. 비의 밤, 숨의 길이 밤이 되자 빗줄기가 본격적으로 굵어졌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방 안에 공기를 장악하는 리듬이 되었다. 혜진은 커튼을 반쯤 젖히고 어둠 속 바다를 더듬었다. 파도는 보이지 않았지만 비 사이로 길게 이어지는 숨소리처럼 들렸다. 휴대폰이 짧게 떨렸다. 비가 깊어졌어요. 혹시 잠깐 빗소리 같이 들을래요? 우산 2개 챙겼습니다. 민호. 손가락이 잠시 머물렀다가 화면 위를 부드럽게 스쳤다. 너무 늦지 않다면요. 답장을 보내고도 그녀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가슴 한켠이 조심스럽게 크게 다시 조용히 작아졌다. 게스트하우스 1층 로비에는 황색 스탠드 등 하나가 켜져 있었다. 나무 바닥은 비 냄새를 품은 공기로 약간 차가웠다. 문이 열리자 민호가 우산 2개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이미 젖은 빗방울이 박혀 있었다. 늦게 불러서 미안해요. 비가 오늘은 말을 많이 하네요. 그가 웃었다. 눈가에 작은 물빛이 번졌다. 괜찮아요. 저도 오늘은 듣고 싶었어요. 비가 하는 말. 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둘은 우산을 펼치고 어둠 속 골목을 걸었다. 비닐 어닝 아래로 불빛이 이어지는 작은 거리, 편의점, 문 닫힌 카페, 아직 불을 끄지 않은 해산물 가게. 바람이 우산 가장자리를 건드릴 때마다 빗물이 턱 하고 떨어졌다. 저쪽 등대가 보이는 포장마차가 아직 열었어요. 민호가 손짓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만. 포장마차 안은 김으로 흐렸다. 작은 주전자에서 증기가 났고 사장은 국물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바깥쪽 비닐창을 등지고 마주 앉았다. 노란 정우 아래 서로의 얼굴에 비가 길게 묻어 있었다. 생강채 소주 한 방울만. 민호가 말했다.
사장은 익숙하다는 듯 작은 잔을 꺼냈다. 오늘은 사진 대신 소리를 기록하는 날인가 봐요. 혜진이 종이컵을 감싸주며 말했다. 생강의 매운 향기가 비와 섞여 코끝을 찌르고 곧바로 목을 통해 따뜻함이 내려갔다. 소리는 속이지 못하죠. 민호가 잔을 들어 올렸다. 말보다 먼저 마음의 모양을 드러내니까. 둘은 잔을 부딪히지 않았다. 대신 종이컵 가장자리가 가볍게 스쳤다. 소리가 나지 않는 인사처럼. 잠시 말이 멈췄고 바깥의 빗줄기가 더 굵어졌다. 비닐창을 타고 내리는 물길이 서로 엇갈리며 마치 손가락 사이를 흘러내리는 오래된 기억 같았다. 오늘 낮에 서두르지 않는 멈춤이 좋았어요. 혜진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언젠가부터 모든 게 빨랐거든요. 가르치고, 집안일하고, 사과하고, 참는 일까지도 빨랐죠. 근데 빨랐다고 해서 제대로 지나간 건 아니더라고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저도요. 손님을 잃지 않으려면 말이 빨라야 하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말은 느린 호흡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는 종이컵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끝을 고르듯 침묵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혜진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바깥 비닐을 살짝 흔들었다. 정읍빛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울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녀가 덧붙였다. 사과하고 돌아오자고. 오랫동안 바라던 말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호의 손가락이 종이컵 가장자리를 한 바퀴 훑었다. 멈췄다. 그는 묻지 않았다. 이유도, 이름도, 다음도. 대신 짧게 말했다. 비 때문일까요? 바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금 앉은 자리 때문일까요? 혜진은 웃음을 참지 않았다. 아무래도 오늘의 나 때문인 것 같아요. 사장은 국물 한 그릇을 서비스로 내왔다. 뜨거운 김이 다시 올라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부드럽게 바꿨다. 민호가 젓가락을 건넸다. 그 순간 그의 손등에 맺힌 물방울 하나가 혜진의 손가락 마디에 옮겨 붙었다. 차가움이 짧게 스며들고 곧 온기가 덮었다.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다. 포장마차의 전구가 한번 깜빡이더니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비닐을 조금 더 내렸다. 바람이 막히자 소리가 반톤 낮아졌다. 머리가 많이 젖었네요. 그가 손수건을 내밀었다. 얇고 잘 마르는 여행용. 혜진이 받으려 하자 민호가 잠시 멈칫했다.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그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앞머리와 관자놀이를 눌러 닦았다. 손수건의 결이 부드럽게 피부를 스쳤고 생강의 열기가 다시금 올라왔다. 혜진은 눈을 감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낮추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들숨, 여기. 날숨, 괜찮다. 고마워요. 제가 더요? 그는 손수건을 접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제 그 조심이 어색하지 않았다. 선명한 예의처럼 혹은 아직 말해지지 않은 문장처럼. 밤이 깊어지자 포장마차 불이 하나둘 꺼졌다. 둘은 우산을 나란히 펼치고 골목을 다시 걸었다. 비는 초저녁보다 더 굵었고 바람은 방향을 자주 바꿨다. 게스트하우스 근처에 다다랐을 때 번개 없이도 하늘이 희미하게 열리고 닫히는 듯했다. 문 앞 처마 밑 두 사람은 한 걸음 거리를 두고 섰다. 두 우산에서 떨어진 물이 발치의 작은 연못을 만들었다. 오늘의 인사는 여기까지일까요? 민호가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불필요한 힘이 없었다. 혜진은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아직 돌리지 않았다. 아마도요. 하지만 여기까지가 끝은 아니죠. 그냥 오늘의 문장 부호. 쉼표라면 좋겠네요. 민호가 미소 지었다. 마침표는 아까 낮에 충분히 봤으니까. 둘의 웃음이 짧게 포개졌다. 비가 처마 끝을 두드리며 일정한 박자를 만들었다. 쉼표 뒤 다음 단어를 기다리는 박자.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머플러 매듭을 다시금 단단히 여며 주었다. 손끝이 목의 온도를 지나가며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숨이 섞였다. 그는 더 다가오지 않았고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둘 다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 빗소리의 볼륨을 낮추듯. 잘 자요, 혜진. 민호도요. 젖은 옷은 바로 벗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요. 명령 같네요. 요청이에요. 지킵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서 우산을 다시 폈다. 빛이 적은 골목으로 걸음을 옮기면서도 2번 정도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마다 혜진은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잡이는 아직 돌리지 않은 채. 방에 들어오자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혜진은 머플러와 젖은 카디건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다. 욕실에서 나온 김이 거울을 흐리게 만들었다가 창문 틈으로 빠져나갔다. 테이블 위 가죽 노트를 펼치고 그녀는 몇 줄을 적었다. 비에 젖은 밤. 생강과 소금의 냄새. 닿지 않기 위해 더 가까워진 거리. 서두르지 않기 위해 택한 길고 느린 쉼표. 펜 끝이 마지막 점을 찍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호였다. 젖은 옷은 벗었습니다. 뜨거운 물도 썼고요. 오늘의 인사는 쉼표로 남겨둘게요. 내일 문장 계속 써요. 민호. 혜진은 화면을 오래 보았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리듬으로 방안을 채웠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쉼표 다음 단어. 내일 같이 찾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니 천장 위로 빗소리가 더욱 선명했다. 파도와 비가 서로의 박자를 맞추는 동안 그녀의 호흡도 그 리듬을 배웠다. 눈을 감은 채 혜진은 문 손잡이의 감촉을 떠올렸다. 아직 돌리지 않은, 그러나 언제든 열 수 있는 자리. 그 밤 그녀는 깊이 잠들지 않았지만 몸은 편안했다. 비가 텍스트처럼 흘러내리고 바다가 여백처럼 넓어졌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 분명한 한 줄이 새겨졌다. 나는 내일 더 천천히, 더 분명하게 살아볼 것이다. 비는 계속 내렸고 쉼표는 오래 빛났다. 닫히는 문, 열리는 밤, 비는 밤새 지칠 줄 몰랐다. 창틀을 두드리던 가벼운 손가락질이 점점 굵은 박자가 되어 방 안 공기를 천천히 채웠다. 혜진은 창문을 반쯤 열어두고 서 있었다. 젖은 아스팔트의 냄새, 소금기, 그리고 먼 바다의 어둑한 숨이 얇은 커튼을 밀어 올렸다. 문이 가볍게 두드려졌다. 톡톡. 그녀의 심장도 같은 리듬으로 하나 둘 대답했다. 문을 열자 민호가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칼 끝에서 물방울이 또렷이 떨어졌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귤차와 아주 작은 케이크. 밤이 길어 보여서요. 그가 미소 지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혜진은 옆으로 비켜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빗소리 속으로 부드럽게 흡수되었다. 바깥과 아니 또렷이 갈라지는 지점. 닫힌 문을 등지고 서자. 둘 사이의 공기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 보온병과 케이크를 올려놓고 민호가 수건을 꺼냈다. 머리가 조금 젖었네요. 제가 실례가 아니라면. 그는 말끝을 낮추고 조심스레 그녀의 앞머리와 관자놀이를 눌러 닦았다. 수건의 포근한 결과 손끝의 온기가 빗소리의 차가움을 서서히 밀어냈다.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들어오게 해줘서. 둘은 창가 쪽에 나란히 앉았다. 귤차의 따뜻한 향이 김처럼 올라와 밤의 습기를 부드럽게 데웠다. 테이블 위 전등을 낮추자 빛이 한 톤 더 깊어졌다. 그녀의 옆얼굴과 그의 손등이 같은 색 온도로 물들었다. 오늘 낮에 혜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우리가 멈춘 자리가 좋았어요. 서두르지 않기로 한 그 순간 이상하게 안심이 됐거든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멈출 수 있다는 게 더 가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비가 창문을 넓게 문질렀다. 빗줄기와 빗줄기가 겹치는 자리마다 미세한 파문이 번졌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대신 숨의 길이가 같아졌다. 들숨, 같이, 날숨, 같이, 혜진. 그가 이름을 불렀다. 오늘 밤 처음으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마주했다. 제가 가까이 가도 될까요?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기나길었다. 네. 민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플러 매듭을 느슨하게 했다. 숨이 한 박자 더 깊어졌다. 그의 손끝이 쇄골 위에 공기를 스치고 눈길이 한번 떨렸다가 다시 고여들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도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가 서로의 속도를 세어보았다. 하나, 둘, 셋. 입술이 닿았다. 아주 가볍게 마치 비가 유리 위에 첫 점을 찍듯. 두 번째는 조금 더 길게, 세 번째는 물결이 모래를 품듯. 혀끝에 귤차의 잔향이 스며들었고 심장의 박동이 비의 리듬과 겹쳤다. 그녀의 손이 그의 점퍼 지퍼를 내려주었다.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는 낮고 잔잔했다. 방 안의 시간을 조용히 바꾸는 소리. 그의 손은 그녀의 카디건 단추를 하나씩 외우듯 풀었다. 급하지 않은 손, 놓치지 않는 손. 옷자락이 의자 등받이를 스치며 내려앉고 공기가 두 사람의 온도로 재배치되었다. 괜찮아요. 그가 속삭였다. 숨이 그녀의 뺨을 가볍게 스쳤다. 응. 그녀는 짧게 웃었다. 괜찮아요. 그리고 원해요. 그 말이 빗속을 가르는 작은 등불처럼 둘 사이에 놓였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품은 깊었고 허리는 단단했으며 어깨의 곡선은 익숙하지 않아서 더 안전했다.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서로에게 기대었다. 침대 모서리가 다리에 닿았다. 둘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 커졌다가 부서지는 파도처럼 다시 하나로 모였다. 그의 입술이 이마에, 눈가에, 볼에 천천히 찍혔다.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목덜미 뒤로가 닿아 긴장과 안도의 경계를 가만히 쓸어내렸다. 외투가 바닥에, 머플러가 의자에, 손수건이 테이블 모서리에 떨어졌다. 물건들이 놓이는 자리마다 소리가 났다. 여기라고 말하는 작은 표시들. 멈추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말해요. 그가 다시 한번 속삭였다.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멈추지 말아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 어둠은 진해졌고 유리 위 빗물은 길게 흘렀다. 그들의 호흡이 그 길을 따라갔다. 길어지다가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며 맞춰지는 박자. 침대 시트가 얕게 주름졌다. 그녀의 등이 시트에 닿는 순간 한기와 온기가 겹쳐 스르르 평형을 찾았다. 그의 손은 길을 잃지 않는 등대처럼 그녀의 떨림을 더 깊고 느린 호흡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손은 물결을 달래는 바위처럼 그의 긴장을 더 부드러운 무게로 바꾸어 놓았다. 입술이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오래. 방 안에 빛이 낮아지고 바깥의 빗소리가 높아졌다. 숨이 얽히고 맥이 포개지고 이름이 부서져 낮은 신음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 무언가가 오래된 살얼음처럼 안쪽에서 금이 갔다. 소리 없는 균열, 그리고 조용한 해방.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의 눈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놀라움도 성급함도 아닌 확신과 조심. 그녀는 그 눈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웃었다. 밤은 점점 더 깊어졌고 몸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 둘의 그림자가 벽지의 꽃무늬에 포개져 새로운 무늬를 만들었다. 창문을 타고 흐르던 빗물 한 가닥이 끝내 방울져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몸도 같은 시간에 같은 깊이로 떨렸다. 시간은 잠시 모양을 잃었다. 시계바늘은 움직였을지 몰라도 둘은 그 움직임을 몰랐다. 오직 숨의 길이만이 밤의 길이를 측정했다. 길고 고르고 살아있는 속도로. 한참 뒤 비가 약간 잦아든 듯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칼을 천천히 쓸어 넘기고 임에 가볍게 입 맞췄다.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오늘의 나를 믿어줘서. 나도 고마워요. 그녀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댔다. 규칙적인 박동이 멀리서 오는 파도처럼 잔잔히 닿았다. 오늘의 나를 내가 믿게 해줘서. 그들은 한동안 말을 잊었다. 창밖에서 빗물이 처마 끝에서 또렷이 떨어졌다. 안쪽에서는 숨이 길게 이어졌다. 두 온도가 합쳐지면서 방 안의 공기가 다른 계절처럼 변했다. 늦가을의 깊이와 초여름의 열기가 겹쳐지는 설명하기 어려운 계절. 그녀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다만
이제야 내 몸이 내 마음을 따라왔구나 라는 생각이 조용히 지나갔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감고 떠도 바뀌지 않는 풍경이 있었다. 서두르지 않기로 한 약속, 그리고 이제 도착한 자리. 밤이 더 늦자 빗소리는 다시 평온해졌다. 그녀는 시트를 한 번 당겨 그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잠깐 입을 맞추고 손가락을 깍지처럼 가볍게 포겠다. 내일, 그가 속삭였다. 쉼표 다음, 단어. 그녀가 답했다. 전등을 끄자 창문 너머 어둠이 더 가까이 들어왔다. 하지만 방 안은 어둡지 않았다. 빗소리와 숨, 서로의 천이 작은 등불이 되어 닫힌 문 안쪽, 이 밤을 환하게 채웠다. 아침, 빛의 속도비는 새벽녘에 잦아들었다. 창문에 남은 물길은 끝내 서로를 찾아가듯 합쳐졌다가 마지막 방울을 떨구고 사라졌다. 얇은 커튼 너머로 은빛이 먼저 들어오자 방 안의 사물들은 하나씩 윤곽을 되찾았다. 의자 등받이에 걸린 머플러, 테이블 모서리에 접힌 손수건, 바닥에 누운 점퍼, 그리고 겹쳐 놓인 두 개의 그림자. 혜진이 먼저 눈을 떴다. 어젯밤의 숨과 온기가 아직 공중에 남아있는 듯했다. 민호는 그녀의 팔을 베개처럼 베고 누워 있었다. 느리고 일정한 호흡, 귓불에 닿는 따뜻한 바람. 그녀는 몸을 조금만 움직여 자세를 바꾸었다. 방해하지 않으려는 조심과 방해받고 싶지 않은 다정함이 같은 선 위에서 만났다. 깨웠나요? 낮은 목소리. 민호가 눈을 반쯤 뜨며 물었다. 아니요. 혜진이 작게 웃었다. 그냥 아침이 와서요. 둘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계 빛이 조금 더 밝아지자 그녀의 볼에는 혈색이, 그의 눈가에는 얕은 선이 더 분명해졌다. 어젯밤의 빠른 심장이 이제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박자를 고르고 있었다. 민호가 팔을 빼서 그녀의 머리칼을 뒤로 가만히 넘겼다. 머리 망가지겠다. 그는 장난스레 말했지만 손끝은 장난스럽지 않았다. 망가져도 괜찮아요. 혜진이 답했다. 오늘은? 둘은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이 아침 공기에 깨끗한 선을 남겼다. 세면대의 물소리가 짧게 다녀가고 전기포트에 물이 끓었다. 민호가 어젯밤 가져온 보온병을 다시 데워 종이컵에 귤차를 따랐다. 귤껍질의 향이 방 안을 또렷하게 밝히는 동안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매무새를 정리했다. 니트의 단추를 한 칸, 또 한 칸, 허리를 펴고 머플러의 매듭을 느슨하게 매고 안 뜨겁게 민호가 컵을 건네며 말했다. 어젯밤엔 뜨거운 게 필요했는데 아침은 입김으로 충분하죠. 말이 참. 혜진이 컵을 받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조심스러운데 정확해요. 아침이라 그래요. 그가 웃었다. 아침엔 거짓말이 잘 안 나옵니다. 둘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귤차를 마셨다. 바깥의 바다는 잿빛과 연한 청색을 섞어 만든 새벽빛을 두르고 있었다. 어제보다 조용했지만 더 멀리까지 이어지는 모양새였다. 혜진은 가볍게 컵을 비우고 잠깐 창틀에 손바닥을 올려 차가움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음 한쪽이 깔끔하게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베개에 생긴 눌림처럼 금방 사라지지 않는 형태의 진정. 혹시 배고프지 않아요? 민호가 시계를 힐끗 본 뒤 물었다. 근처에서 죽을 싸올까요? 전복죽 잘하는 데가. 같이 갈래요. 혜진이 끼어들었다. 아침 공기를 조금 더 마시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주 천천히. 골목은 밤새 비를 견딘 흔적을 품은 채로 반짝였다. 현무암 담벼락의 틈새에 물이 고였고 하늘은 들숨과 날숨 사이 어딘가에 걸린 듯 맑았다. 둘은 우산 대신 모자를 눌러쓰고 걸었다. 발밑에서 젖은 자갈이 조용히 구르는 소리를 내었다. 어제 괜찮았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든 게. 혜진은 잠깐 걸음을 늦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았어요. 아니, 좋았어요.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걸 펼친 느낌이었어요. 주름은 남았지만 그 주름까지도 내 거라는 느낌. 민호는 그 말을 오래 씹는 듯 침묵했다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고맙습니다. 내 손이
그 주름을 더 깊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때론 깊어지는 게 더 예쁠 때도 있어요. 혜진이 덧붙였다. 섬유가 길을 기억하듯이. 둘의 발걸음이 같은 속도를 찾았을 때 죽집의 연기가 낮게 피어올랐다. 사장은 새벽 손님에게 익숙한 인사를 건넸다. 전복죽 2그릇과 김치, 미역 몇 줄,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가 잔잔히 이어졌다. 오늘 계획은요? 혜진이 낮게 물었다. 오전엔 다른 팀을 잠깐 맡아야 해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정오쯤 끝날 것 같고, 오후엔 바다가 허락하면 서귀포로 함께 갈까요? 폭포가 비를 먹으면 물결이 깊어져서요. 좋아요. 혜진이 미소 지었다. 서두르지 않는 조건이라면. 그 약속은 오래 유지됩시다.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답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햇살이 구름 사이를 찍고 나왔다. 젖던 세상이 마른 세계와 경계선을 나누는 순간이었다. 문 앞에서 민호가 멈춰 섰다. 조금 있다가 제가 연락할게요. 끝나는 대로. 그가 말했다. 혹시라도 내가 늦으면 혼자 걷고 있어도 돼요. 어제처럼.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어제랑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함께 걷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락 꼭 해요. 네. 그의 눈가에 웃음이 번졌다. 명령이 아니라 요청이죠. 요청이요. 그녀가 어제의 말을 되돌려 건넸다. 민호가 그녀의 머플러 매듭을 한 번 더 살펴 단단히 조여주었다. 짧은 거리, 짧은 숨, 짧은 입맞춤이 임에 가볍게 찍혔다. 아침에 인사로 충분한 온도. 그는 뒷걸음질 치며 손을 흔들고 골목 모퉁이를 돌았다. 그의 발소리가 사라지자 세상의 소음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았다. 바다, 새, 먼 데서 움직이는 차. 혜진은 방으로 올라와 창문을 활짝 열었다. 빛이 빠르게 들어왔다. 방 안이 아침의 속도로 환해졌다. 샤워 후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가죽 노트를 펼쳤다. 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또렷했다. 아침. 남은 향기와 정리된 호흡. 접어두었던 것을 펼쳤고 펼친 자국을 쓰다듬었다. 오늘의 나는 주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점 하나를 찍고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휴대폰 화면이 켜지더니 알림 하나가 올라왔다. 서울에서 온 번호. 미안하다.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문장 끝에는 마침표가 있었다. 혜진은 한동안 그 마침표를 바라보다가 화면을 천천히 껐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오늘의 나는 쉼표를 고른다. 창밖으로 햇살이 한 줄 더 기울어 들어왔다. 그녀는 서랍에서 얇은 립밤을 꺼내 바르고 거울 앞에 섰다. 눈 아래의 그림자가 어제보다 연했다. 볼의 곡선은 조금 더 부드러웠다. 잘 잤다는 말 대신 얼굴이 먼저 말하는 아침. 정오에 가까워질 즈음 메시지가 도착했다. 끝났어요. 서귀포에서 만날까요? 버스 타면 40분. 천천히 오세요. 민호. 혜진은 가방에 얇은 우비와 노트를 넣었다. 문을 나서기 전 의자 등받이에서 머플러를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그러고는 매듭을 어젯밤과 아침의 중간쯤 되는 위치에 묶었다. 숨쉬기 좋은 높이, 흔들려도 풀리지 않을 단단함. 버스 창가에 앉자 바다가 길게 뒤로 밀려났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번, 바깥 풍경을 한번 번갈아 보았다. 둘 다 낯설지 않았고 둘 다 같지 않았다. 나는 어디쯤 와 있지? 어젯밤과 오늘 사이 질문은 그대로였지만 목소리가 달랐다. 어제는 조심스러웠고 오늘은 분명했다. 버스가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폭포 앞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귤차 2잔. 문장 끝에 마침표 대신 작은 물결 이모지가 있었다. 혜진은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폭포의 물 한 개가 햇빛을 받아 하얗게 부서지는 장면이 멀리서 보였다. 그 장면은 마치 어젯밤의 빗소리를 낮의 빛으로 번역해 보여주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의 문장을 완성했다. 어젯밤은 문을 닫아 우리를 지켰고 아침은 빛으로 문을 열어 우리를 부른다.
버스가 커브를 돌아 카페 간판이 보이자 그녀는 가방을 가볍게 끌어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밑의 흔들림이 익숙해졌고 심장은 그 흔들림을 따라 천천히 정확하게 걸음을 맞췄다. 오늘의 속도로, 둘이 정한 속도로, 쉼표 다음의 단어를 향해 섬의 며칠 불빛의 숨 서귀포의 폭포 앞 카페. 유리창에 물 한 개가 얇게 붙어 있었다. 햇빛이 빗방울을 통과해 하얀 가루처럼 날렸다. 민호는 창가 자리에서 귤차 2잔을 미리 받아두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고개를 숙였다. 오느라 수고했어요. 길이 부드럽더라고요, 오늘은. 둘은 말보다 호흡으로 먼저 인사를 나눴다. 창밖으로 폭포의 물줄기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 소리가 지난밤의 비를 낮의 빛으로 번역해 들려주는 것 같았다. 점심은 가볍게 먹고 바람이 괜찮으면 해안 도로를 조금 달려요. 민호가 지도를 펼쳤다. 제주에는 같은 바다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 많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름들을 만나볼까요? 혜진이 웃자 그의 눈가에 부드러운 선이 잡혔다. 오후 해안 도로는 광택이 났다. 어제의 비가 씻어낸 길 위로 태양이 얇게 미끄러졌다. 차창을 조금 내리면 옅은 소금기가 들어왔고 사련 이숲에서 흘러온 듯한 젖은 흙 냄새가 뒤따랐다. 둘은 말없이 같은 음악을 들었다. 엔진 소리와 바람의 조합, 속도를 과시하지 않는 음악. 작은 만완에서 차를 세웠다. 현무암 바위가 계단처럼 겹쳐 내려가 있고 아래쪽은 잔자갈이 촘촘했다. 바람이 방향을 여러 번 바꿨다. 그때마다 바다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꺼내 보여주었다. 장난을 치듯, 체념하듯, 갑자기 격정적으로. 여기선 늘 손님들을 서둘러 세워요. 민호가 말했다. 바다가 잠깐만 하고 부르는 곳이라서. 둘은 바위 끝에 나란히 앉아 발끝으로 자갈을 천천히 밀었다. 물가의 밝은 새꼬둥이 뒤집히며 흰 면을 드러냈다가 파도에 다시 감춰졌다. 혜진은 소매를 걷고 손목을 물에 담갔다. 찬 기운이 뼛속까지 들어왔다가 조용히 물러났다. 잘 다려진 천에 생긴 주름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감각. 어젯밤 그녀가 말문을 열었다가 한 번 접었다. 괜찮았어요. 민호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의 대답은 길지 않았지만 정확했다. 고마웠어. 그리고 잠시 후 더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무엇보다 서로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는 게. 그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얇은 물결을 가르는 손끝으로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서두르지 않는 열기, 그게 우리의 속도구나. 저물녘 서귀포 메일 올레시장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따끈한 고등어 구이의 기름이 부드럽게 번지고 갓 썬 귤 한 접시가 테이블을 환하게 만들었다. 둘은 소주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를 골랐다. 알코올보다 분명한 말들이 필요한 저녁이었다.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혜진이 물었다. 소리가 시장의 소란 속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낮게, 또렷하게. 아침에는 숲, 오후엔 바다, 밤에는 민호가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보았다. 밤에는 서로의 시간을 있을 만큼, 그 있을 만큼이 이상하게 오래 울렸다. 양이 아닌 깊이를 말하는 단어. 혜진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날 밤 바다 앞 작은 펜션. 방은 크지 않았지만 창문이 넓고 바닥이 나무였다. 파도의 박자가 마룻장 밑으로 스며들어와 발바닥의 진동처럼 느껴졌다. 난방을 세게 올리지 않아도 따뜻했다. 사람이 둘, 그 온도가 방을 데웠다. 테이블 위에 귤 껍질이 둥글게 말려 있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불 조금만 낮출까요? 혜진은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켜둬요. 선명하게. 그는 웃었다. 선명하게. 입맞춤은 어젯밤보다 천천히 시작됐다. 빛이 있는 만큼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손을 그의 어깨에 올렸다. 그의 허리를 감싸는 팔의 힘이 다정했다. 보호하려는 욕망과 가까워지려는 욕망이 동시에 스며 있는 힘. 옷자락이 조용히 헝클어졌다가 의자에, 등바디에
침대 끝에 천천히 놓였다. 단추와 지퍼, 매듭과 고리가 급하지 않게 풀렸다. 괜찮아? 응, 괜찮아. 짧은 대화가 장치들을 통과시켰다. 허락은 말로, 그리고 다시 몸으로 확인되었다. 그의 손길은 방향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떨림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래 닫아둔 창문이 처음 열릴 때 스며드는 바람에 가까웠다. 숨은 길어졌다가 짧아지고 박동은 높았다가 낮아졌다. 두 개의 리듬이 하나의 박자를 찾아가는 동안 바깥의 파도 소리가 간헐적으로 더해졌다. 마치 지금 여기라는 도장을 찍듯. 혹시 너무 밝으면 말해요. 아니. 혜진은 눈을 뜨고 그를 보았다. 오늘은 내 표정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안정되었다. 둘은 서로를 똑바로 보았다. 오래전 잃어버린 얼굴을 찾듯이, 지금 막 건너온 다리를 기억하듯이. 그리고 더 깊이, 더 분명히 서로의 온도에 스며들었다. 밤은 길었다. 그러나 길다는 사실이 피곤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그림자는 벽의 나뭇결을 타고 천천히 흔들렸다. 불꽃이 아니라 잔불처럼 오래가는 온도, 고요와 낮은 신음, 부서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이름들. 결국 둘의 몸이 같은 깊이에서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 뒤에 도착한 침묵이 방 안을 환하게 밝혔다. 잠시 후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고 그녀는 그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쓸었다. 그 동작들 사이로 말이 필요 없다는 걸 둘 다 알았다. 그 다음 날들, 섬의 며칠은 서로의 속도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아침에는 숲의 안개 속을 걸었다. 사려니 숲길을 닮은 나무의 터널 아래 바닥의 습기가 운동화에 얇게 스며들었다. 나이테처럼 겹겹이 쌓인 공기가 있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좋았다. 대신 손을 잡지 않고도 같은 보폭으로 걷는 법을 배웠다. 정혜는 바람이 약한 만에서 구두를 벗고 물가에 섰다. 민호는 바닷물에 손을 넣어 그녀의 손목을 씻어 주었다. 소금이 남아있으면 하루가 오래 가요. 그가 농담처럼 말하자 혜진은 그 소금기가 마르고 난 뒤 피부에 남는 미세한 결을 손가락으로 느꼈다. 기억이 손끝에 닿는 느낌. 저녁이면 시장의 불빛 아래에서 따끈한 국물을 나눠 마셨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얼굴에서 그 차이가 읽혔다. 눈가의 주름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미소의 곡선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변화. 둘 사이의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호흡이 되었다. 밤에는 서둘러 불을 끄지 않았다. 가끔은 불을 내려, 가끔은 올려 서로의 표정을 확인했다. 문장을 길게 하기도 했고 짧게도 했다. 쉼표를 찍었다가 때로는 줄바꿈을 했다. 모든 밤이 높지는 않았지만 모든 밤이 얕지도 않았다. 둘은 있을 만큼의 의미를 매번 새로 확인했다. 세 번째 밤, 바람이 잠잠한 시간. 둘은 사람 없는 작은 해변에 서 있었다. 달은 구름의 절반쯤 가려 있었다. 파도가 아주 낮게 들이쳤다 물러났다. 민호가 그녀의 뒤에서 팔을 감싸 안았다. 춥지 않아요? 응. 그녀는 고개를 그의 어깨에 기댔다. 괜찮아. 등 뒤에 온기가 앞으로 번져왔다. 모래가 발목을 조금씩 파고들었다. 그녀가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의 눈동자에 조용히 떠 있었다. 입맞춤은 바람보다 느렸고 파도보다 오래 머물렀다. 아무도 없는 해변에서 둘은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다. 고요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요와 어울리기 위해서. 잠시 뒤 그녀가 먼저 그를 끌어당겼다. 그는 놀라지 않았고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 위에서 겹쳐졌다가 천천히 길어졌다. 오늘의 우리는 어제보다 묵직한 쉼표. 섬에서의 며칠이 흐른 뒤 달력에 표시된 떠나는 날이 가까워졌다. 아침 식탁에 놓인 귤 껍질의 나선이 어젯밤보다 짧아진 것처럼 보였다. 혜진은 그것을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펴보았다가 다시 말았다.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정한 속도로. 민호가 대답했다. 빨리 지나가도 천천히 살았잖아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닌 사실의 문장으로 들렸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천천히 살았어요. 그녀는 창밖 바다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서인지 떠나는 감각이 무섭지는 않네요. 다만 이제부터 내가 뭘 원하는지 조금 더 분명해졌어요. 민호가 그녀를 보았다. 그는 묻지 않았다. 오늘도 내일도 강요하지 않는 일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알고 있었다. 다만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짧은 포옹만큼이나 분명한 제스처. 오늘 밤은 조금 일찍 잘까요? 혜진이 물었다. 왜요? 내일을 오래 느끼고 싶어서요. 그는 웃었다. 그럼 오늘의 불빛은 낮춰둘게요. 그날 밤 방 안의 불은 낮았고 파도 소리는 가까웠다. 둘은 서로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하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을 잡은 채 호흡을 맞추고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불꽃이 아니라 잔불, 잔불이 아니라 따뜻한 재, 식지 않는 온도. 잠들기 전 혜진은 그의 어깨에 귓속말처럼 말했다. 내일 문장을 하나 더 쓰고 싶어요. 어떤 문장? 모르는 척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에서 오래 준비한 문장. 그럼 민호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내일 같이 써요. 창문 밖바다는 어둠의 색을 조금씩 바꾸었다. 방 안의 공기는 움직임이 적었지만 오래 살아있었다. 섬의 며칠이 그녀의 몸과 마음에 얇게 겹으로 남았다. 소금기처럼, 나이테처럼 잔잔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형태로. 그리고 혜진은 알았다. 나는 더는 어제의 사람이 아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뜨거움과 조용함, 빛과 어둠이 모두 필요했다는 것도. 그렇게 섬의 며칠은 불빛의 숨을 길게 남기고 있었다. 내일 그녀는 하나의 문장을 더 적을 것이다. 쉼표, 다음의 단어, 그리고 그 다음의 호흡까지. 진실 앞에서 아침의 빛은 얇고 또렷했다. 창문 유리에 남은 물길이 햇살을 받자 실금처럼 번져 있던 밤의 흔적이 투명해졌다. 혜진은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창틀에 손바닥을 올렸다. 차가운 감촉이 손등으로 천천히 번졌다. 어젯밤의 온도가 방 안에 아직 남아 있었지만 바깥은 이미 다른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제주에 갈게. 이야기하자. 그리고 미안하다. 서울 번호. 마침표가 2개. 오랜 시간 기다렸던 문장인데 들리는 목소리는 낯설었다. 혜진은 화면을 잠시 덮었다가 다시 열었다. 읽음 표시가 조용히 붙었다. 심장이 급하게 뛰지는 않았다. 대신 호흡이 길어졌다. 들숨, 날숨, 그리고 그 사이에 얇은 정적.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머플러의 매듭을 한 번 더 단정히 묶었다. 풀리기 쉬운 것들을 오늘만큼은 풀리지 않게. 정방폭포 앞 카페. 창밖으로 물줄기가 한 덩어리의 흰숨처럼 떨어졌다. 민호는 창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바람이 오늘은 조용하네요. 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해서 어떤 말은 더 크게 들리기도 하네요. 귤차 2잔이 놓였다. 김이 얇게 피어올랐다. 둘은 잠시 차를 마셨다. 말보다 먼저 서로의 표정을 훑었다. 혜진이 컵을 내려놓고 말했다. 연락이 왔어요. 오늘 저녁에 여기로 온대요. 민호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컵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숨을 한번 길게 골랐다. 그렇군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폭포 소리가 공백을 메웠다.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혜진이 먼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숨기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빛이 그의 눈에 반사되어 얕은 물결처럼 흔들렸다. 고맙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나도 숨지 않을게요. 둘은 동시에 창밖을 보았다. 물 한 개가 유리창에 가늘게 들러붙었다가 사라졌다. 민호가 천천히 말했다. 나도 말할 게 있어요. 사실 이 일, 가이드 일, 그만둘 생각을 오래 했어요. 사람들과 짧게 가까워지고 금방 멀어지는 걸 몇 해씩 반복하다 보니 시간 감각이 초침만 남고 분침과 시침이 사라진 느낌이더라고요.
그는 컵을 내려놓았다. 근데 당신과 걷는 동안 다시 분침과 시침이 생겼어요. 나는 당신의 쉼표가 아니라 문장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선택은 당신 거예요. 내가 잡아당기고 싶지 않아요. 혜진은 그의 손등을 잠깐 바라보다가 컵받침을 손가락으로 미끄러뜨렸다. 고맙습니다. 잡아당기지 않는 그 마음이 더 크게 느껴져요. 점심 무렵 둘은 폭포 아래쪽 산책로를 걸었다. 현무암 벽을 타고 흐르는 물길이 손바닥 넓이만 한 풀잎을 흔들었다. 바위 틈의 물소리는 폭포와 다른 박자를 내고 있었다. 높고 짧은, 그러나 끊기지 않는 서울에서의 나는 늘 정답을 알고 말했어요. 혜진이 말했다. 아이들 앞에 서면 망설임은 불안으로 번져서. 근데 정답을 말하는 동안 정직한 마음은 말을 줄이더라고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정답 말고 정직으로 말해도 돼요. 그 말은 천천히, 그러나 곧게 가슴에 박혔다. 혜진은 난간에 손을 올리고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질문은 이전과 같았지만 목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졌다. 휴대폰이 다시 떨렸다. 오후 6시 도착. 근처 숙소 잡을게. 저녁에 볼 수 있을까? 혜진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다. 응? 저녁에 보자. 민호가 물었다. 그에게 사실을 말할 건가요? 혜진은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다. 내 대해 말할 거예요. 비난이나 변명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도.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내가 곁에 서 있어도 될까요? 멀지 않은 곳에서. 응. 혜진이 미소 지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해질 무렵 하늘은 모서리가 둥근 주황빛으로 닫혀갔다. 두 사람은 카페 앞에서 잠시 헤어졌다. 저녁이 끝나면 메시지 주세요. 민호가 말했다. 바람이 괜찮으면 내일 성산 쪽 절벽에서 만나요. 한 번 더 바람에게 묻고 싶으니까. 내일. 혜진은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다. 네, 내일. 그는 그녀의 머플러 매듭을 손가락 2마디로 정리해 주었다. 풀리지 않게. 숨 막히지 않게. 둘은 같은 문장을 서로 다른 절반으로 완성했다. 저녁 7시 항구 쪽 작은 식당. 문이 열리며 익숙한 걸음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조금 수척했고 셔츠는 잘 다려져 있었다. 혜진. 그가 이름을 불렀다. 오랜 호칭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를. 왔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다. 잠깐의 침묵. 젓가락통이 테이블에서 굴러가는 소리가 작게 났다. 미안해.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해. 그 일은 끝났어. 상담도 받았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의 말은 준비된 문장처럼 매끈했지만 중간중간 숨이 거칠게 끊겼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와줘서. 그리고 말해줘서.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컵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손가락으로 흘렀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눈이 흔들렸다. 너만 괜찮다면. 혜진은 난감한 미소를 지었다. 다시 라는 말이 쉬운 말은 아니더라. 그녀는 창밖 어둠을 잠깐 보았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다른 속도를 배웠어. 서두르지 않는 속도, 멈출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 마음을 크게 펼쳐도 괜찮다는 감각.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 때문이야. 목소리가 아주 약하게 날카로웠다. 혜진은 대답을 늦추지 않았다. 응? 그 사람 덕분에, 그리고 때문에. 하지만 전부는 아니야. 내가 나를 다시 보기로 한 건 나 때문이야. 선택은 내 쪽에서 시작됐어. 그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리를 묻는 질문. 길을 잃은 사람의 가장 솔직한 문장. 혜진은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오래 같이 살았지. 그 시간은 없어지지 않아. 하지만 그 시간만으로 내일이 보장되지는 않더라. 나는 내일을 나로서 선택하고 싶어.
그는 한참 말이 없었다. 식당의 TV에서 여행 광고가 소리를 낮추어 흘렀다. 제주 바다의 푸른 화면이 테이블에 반사되었다. 그 사람을 사랑해?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혜진은 숨을 길게 골랐다.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는 중이야.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배움의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 그건 사실이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졌다. 알겠어.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게. 시간을 좀 줄래? 응. 혜진은 조용히 답했다. 나도 시간이 필요해.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 문고리에 달린 종이 맑게 울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오전 비행기로 돌아갈게. 너의 내일을 네가 고를 수 있도록. 그 문장은 슬펐지만 예의가 있었다. 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마워. 바람이 식당 앞 골목을 스쳐 지나갔다. 휴대폰이 떨렸다. 괜찮아요? 바다 쪽 바람이 약해졌어요. 민호. 혜진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답장을 썼다. 응? 괜찮아. 내일 성산의 절벽에서 보자. 바람에게 한 번 더 묻고 싶어. 내일 6시 반, 바람이 허락하는 시간에. 그의 답이 곧장 왔다. 혜진은 걸음을 멈추고 머플러 매듭을 살짝 느슨하게 했다가 다시 조였다. 풀리지 않게, 숨 막히지 않게.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오늘도 되풀이했다. 게스트하우스 방. 창문을 열자 밤바다가 낮은 호흡을 보냈다. 그녀는 가죽 노트를 펼쳤다. 오늘 오래 열지 못했던 서랍을 열었다. 정답 대신 정직으로 말했고 변명 대신 사실을 놓았다. 나는 나의 내일을 서두르지 않는 속도로 고르려 한다. 펜 끝이 멈춘 자리에서 빗소리 없는 어둠이 얇게 번졌다. 휴대폰 화면에 2개의 대화창이 나란히 떠 있었다. 서울 번호, 읽지 않은 말들이 여백에 남아 있었고 민호, 짧지만 숨이 길게 이어지는 문장들. 혜진은 2창을 천천히 닫고 방을 어둡게 했다. 눈을 감자 정방 폭포의 흰숨과 바다의 낮은 박자가 겹쳐 들려왔다. 내일. 그 단어가 심장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쉼표 다음에 가장 맑은 단어처럼. 밤은 깊었고 마음은 조용했다. 진실 앞에서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내일 나는 클리프의 바람과 마주 앉아 내 문장의 부호를 스스로 고를 것이다. 절벽 위의 문장, 새벽 공기는 투명했고 바람은 감정보다 먼저 도착해 볼을 씻겼다. 성산 쪽 절벽으로 향하는 길은 아직 반쯤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동편 하늘은 얇게 풀리기 시작했다. 혜진은 머플러의 매듭을 손가락으로 한 번 더 훑었다. 풀리지 않게, 숨 막히지 않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떨렸다. 탑승한다. 서울로 먼저 간다. 시간, 가짜. 어젯밤 식당에서의 그의 목소리가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혜진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을 보냈다. 고마워. 나도 시간을 갖겠다. 보낸 뒤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들숨, 여기에 있음. 날숨, 가벼워짐. 절벽 위 전망대로 오르는 동안 돌계단의 습기가 운동화 바닥을 통해 얇게 올라왔다. 현무암 틈새의 바람이 좁은 소리를 냈다. 좋아하는 문장을 속으로 더듬듯 그녀는 그 소리에 발을 맞췄다. 전망대 난간 옆 민호가 먼저 와 있었다. 얇은 바람막이 안으로 니트의 결이 비치고 손에는 보온병과 종이컵 2개. 그가 그녀를 보자 아무 과장도 없이 웃었다. 바람이 허락했네요. 그렇네요. 혜진도 웃었다. 오늘은 말이 조용히 들릴 것 같아요. 민호가 보온병을 열어 귤차를 따랐다. 김이 올라오며 달지 않은 향이 주변 공기를 덮었다. 둘은 난간에 나란히 기대섰다. 바다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하늘은 막 문장을 시작하려는 종이처럼 비어 있었다. 어젯밤 잘 다녀왔어요? 민호가 먼저 물었다. 조심스럽지만 피하지 않는 목소리. 응?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긴 밤이었지만 길을 잃진 않았어.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어 동편 하늘에 시선을 걸었다. 그와 나는 오래된 합주였어. 오래 맞춰온 박자, 익숙한
하지만 새로운 악보 앞에서는 서로가 각자의 방법으로 멈춰야 하더라. 민호는 대답 대신 귤차를 한 모금 마셨다. 멈출 수 있는 용기, 그게 어제의 결론이었군요. 그리고 오늘의 시작. 혜진이 말을 이었다. 나 오늘 결정을 하러 왔어. 바람이 한번 크게 지나갔다. 머플러 끝이 들썩였다. 민호는 그 끝을 손가락 두 마디로 잡아 매듭을 다듬어 주었다. 풀리지 않게. 그가 말했다. 혜진이 미소로 답했다. 숨 막히지 않게. 잠시 침묵. 바다는 숨을 고르고 하늘은 색을 바꾸고 절벽은 흔들리지 않았다. 혜진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는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민호의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와의 관계는 시간을 두고 정리할 거예요. 미움이 아니라 정직으로.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정직하려고요. 민호는 난간에 손을 올리고 간단하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혜진은 그의 옆 얼굴을 보았다. 제주에서 배운 속도를 잃고 싶지 않아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당신과의 일도 같은 속도로 가고 싶어요. 같은 속도. 민호가 낮게 되뇌었다. 내가 당신의 뒤도 앞도 아닌 옆에서 걸어도 될까요? 혜진은 대답했다. 응. 다만 붙잡지는 말아줘요. 나도 잡아당기지 않을게요. 기다림이 아니라 함께 걷는 시간으로. 그 말이 둘 사이에 조용히 놓였다. 바람이 문장 사이 여백을 지나가듯 스쳐갔다. 나 오래전부터 하고 싶던 게 있었어. 혜진이 웃었다. 도자, 공방. 손으로 천천히 만드는 일. 서울 돌아가면 작은 공방을 찾아볼 거야. 아침에는 흙을 만지고 오후에는 책을 읽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제주행 비행기표를 검색할지도 모르지.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의 빛이 얕게 번졌다. 그럼 나는 주중엔 손님들을 데리고 걷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이드 없는 걷기를 배워볼게요. 당신이 가끔 제주로 오면 그날만큼은 일괄 취소. 그가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회사에 혼나겠지만 바람이 변명해 줄 겁니다. 혜진은 소리내어 웃었다. 웃음이 절벽의 공기를 조금 더 가볍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웃음 뒤에 올바른 무게를 얹었다. 한 가지 더. 그녀가 난간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우린 서로를 증명하느라 애쓰지 말자. 좋다는 말 대신 같이 걷는 걸로. 보고 싶다는 말 대신 날짜를 정하는 걸로. 불안하다는 말 대신 지금의 속도를 확인하는 걸로. 민호는 대답 대신 종이컵을 그녀 쪽으로 살짝 들어 올렸다. 잔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딪히는 제안. 혜진도 자신의 컵을 들어 그 높이를 맞추었다. 귤차의 향이 다시금 올라왔다. 달지 않고 맑고 오래가는 향. 바로 그때 동편 하늘이 열렸다. 구름의 얇은 막이 젖혀지고 햇빛이 첫 줄을 긋듯 바다 위에 길게 떨어졌다. 성산의 이름처럼 빛이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둘은 말없이 그 광경을 보았다. 빛은 말보다 오래가고 침묵은 때로 대화보다 풍부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두 사람의 옷자락을 같은 쪽으로 밀었다. 혜진. 민호가 이름을 부르더니 지갑에서 작은 것을 꺼냈다. 얇은 쇄골이 달린 작은 나침반이었다. 열쇠고리만 한 크기, 바늘이 아주 느리게 흔들리고 있었다. 관광지 기념품이라 민망하지만 한동안 주머니에서 꺼내지 못했어요. 늘 남을 이끌었지만 정작 나한텐 어디가 북인지 애매한 날이 많아서 그가 나침반을 그녀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가끔 흔들리면 내가 아니라 당신의 북을 먼저 봐줘요. 그게 우리가 같은 속도로 가는 방법일 거예요. 혜진은 나침반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바늘이 떨리다가 천천히 한 자리를 가리켰다. 고마워요. 그리고 당신도 가끔 나 없이 걷는 법을 잊지 말아요. 그때 당신이 더 단단하면 우리 걸음도 더 편해질 거예요. 민호가 웃었다. 네, 약속. 그는 그녀의 손을 잠깐 잡았다 놓았다. 붙잡음이 아니라 확인. 둘은 난간에서 한 발 물러나
절벽 아래로 흘러내리는 햇빛을 다시 바라보았다. 서울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들를까요? 민호가 물었다. 어디요? 바람길 끝에 있는 작은 바위. 사람들이 잘 지나치는 곳. 좋아요. 오늘의 줄바꿈. 작은 바위는 전망대에서 몇 분 더 걸어 내려간 곳에 있었다. 바람이 돌아나가며 잠깐 고요를 남기는 자리. 둘은 그곳에 서서 바다 쪽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다. 혜진이 가방에서 가죽 노트를 꺼냈다. 표지가 비에 먹은 탓인지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난간에 올려놓고 펜으로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다. 성산, 오전 6시 47분. 나는 마침표 대신 줄바꿈을 택한다. 우리의 속도는 기다림이 아니라 동행으로 증명한다. 풀리지 않게, 숨 막히지 않게 오늘의 매듭을 묶는다. 펜 끝이 마지막 획을 그었다. 민호가 노트를 힐끗 보았다. 줄바꿈.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문장 부어내요. 혜진은 노트를 덮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나침반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공항까지는 혼자 갈게요. 혼자 걷는 걸 잊지 않기 위해. 하지만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밤 서울 도착하면 문자 보낼게요. 안전 도착 대신 오늘의 속도라고. 민호가 미소 지었다. 그럼 나는 여기에 바람으로 답장할게요. 둘은 절벽길을 나란히 걸어 내려왔다. 끝까지 함께 가지 않기 위한 가장 다정한 동행. 바람은 등을 밀어주었고 돌계단은 발을 단단히 받쳐주었다. 갈림길에서 그가 먼저 멈췄다. 여기서부터는 공항 가는 길이 더 빠르죠. 그가 손을 들어 머플러의 매듭을 마지막으로 살폈다. 풀리지 않게. 혜진이 이어 말했다. 숨 막히지 않게. 짧은 포옹. 겨울과 여름이 겹치는 온도만큼의 길이. 그들은 동시에 한 걸음 물러섰다. 잘 가요, 혜진. 곧 봐요, 민호. 그는 바다 쪽 길을, 그녀는 버스 정류장 쪽 길을 택했다. 멀어지는 발소리가 서로의 등 뒤에서 아주 오래 남았다가 바람 속으로 천천히 녹아들었다. 공항까지 가는 버스 안, 유리창 너머 바다가 뒤로 미끄러졌다. 혜진은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어제의 얼굴과 같으면서도 같지 않았다. 눈가의 선이 더 분명했고 입술의 선은 더 안정되어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새 메모를 열었다. 서울, 도자, 공방 찾아보기. 주 1회 바다 사진 찍기, 사진보다 기억, 그러나 가끔 사진. 기다림의 단어를 동행으로 바꿔 쓰기. 버스가 터널을 통과할 때 화면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그 순간 메시지가 도착했다. 바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숨은 일정하고 파도는 낮아요. 당신의 속도 잘 도착하길. 민호,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의 속도 잘 가고 있어요. 줄바꿈 후 첫 문장 곧 씁니다. 비행기 활주로가 가까워졌다. 그녀는 주머니 속 나침반을 손끝으로 굴렸다. 바늘이 흔들리다 한 자리를 가리켰다. 북은 언제나 같은 곳을 가리키지만 사람의 길은 각자였다. 그래서 서로의 속도를 묻고 확인하고 맞추는 일이 중요했다. 탑승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을 때 바다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소리는 있었다. 제주의 낮은 호흡이 아직 귓속 어딘가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혜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나는 내일을 나로서 선택한다.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읽고 그녀는 비행기표를 손에 쥐었다. 마침표 대신 줄바꿈. 그리고 새로운 첫 줄. 비행 정보판의 글자가 바뀌었다. 혜진은 일어섰다. 오늘의 속도로, 그녀가 고른 속도로 발을 내디뎠다.